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연초부터 연예계가 매우 뒤숭숭합니다. 톱스타 유아인 씨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수사에 이어 억대 혹은 수십억대 수입을 올린다는 SNS 스타들의 대규모 탈세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북한이 소위 건군절 75주년을 맞아 대규모 야간 열병식을 열었고 신무기들을 과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를 스타로 만들면서 4대 세습설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대지진 사망자가 안타깝게도 2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기적의 구소 소식들과 대한민국 구조대의 맹활약상도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을 중심으로 생방송 정책인 이슈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구조대가 튀르키예 대지진 현장 도착 첫날만 생존자 5명을 구조해냈습니다. 유아인 수사, SNS 스타들의 탈세 조사 소식과 함께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의 중간 집계 사망자, 말씀드린 대로 2만 명을 넘어 동일본 대지진의 수준을 추월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구조대의 활약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참사 때 수준을 넘어섰다. 사실 뭐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이거 기록을 따질 일도 아니고. 우리 구조대는 열흘간, 그러니까 오는 17일까지만 구조 활동을 한다는데 뭐 본인들의 피로감도 있겠지만 워낙 잘하고 있으니까 좀 더 해주길 바라는 현지민들의 그런 요청 또 칭찬도 대단하다죠. 예, 지금 현재 상당히 뭐 찬사 내지는 감사하다 이런 인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구호대가 도착해서 구조 작업 시작한 지 1시간 반 만에 바로 임명을 구한 거예요. 네. 70대 남성을 바로 구했고 당일날에만 5명을 구조했다고 하는데 네네. 그 안에 뭐 40대 남성도 있고 또 2살 난 딸도 있고 아기를 구한 거예요. 그 우리 구조대가 아기를 구하는 순간 현지에 있는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 네. 지금 구조를 받은 현지 분이 지금 한국 구조대가 없었으면 나는 죽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 70대 중반 남성 성함이 마흐무트 씨라는 분인데. 마흐무트 씨인데 이제 그분이 한국 구조대가 아니었다면 나는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지금 또 이 2차 구조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튀르키예 대사관을 찾아서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2차 구조대 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튀르키예 대사가 잊지 않겠다. 너무나 감사하다. 그렇게 네네. 얘기를 했고 튀르키예 대통령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구조대 118명 모두 한 분 한 분이 다 훌륭한 분들이고 뛰어난 수준의 구조대원인데 이 가운데 2020년 코로나 사태 와중 대구 동산병원에서 콧등밴드로 유명했던 분, 그 간호장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스크를 하도 눌러 쓰다 보니까 콧등이 짓물렀는데 거기다 밴드를 붙이고 곧바로 또 일을 계속했던 분 누굽니까? 이번에 그 구조대 갔다면서요? 예, 이번에 구조대원 중에 한 명인데 김혜주 대위입니다. 김혜주 대위가 코로나19 당시에 대구에서 격리병동에서 일을 했던 거예요. 저분이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저 당시에 격리병동에서 일을 했다는 것은 왜 우주복처럼 보이는 그 방호복 있잖아요. B급 방호복 엄청 덥고 무겁고. 그거를 입고 이제 일을 했다는 건데 계속 마스크하고 고글을 써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콧등이 헐었는데 그 상처가 아물 때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밴드만 붙이고 또 마스크랑 고글을 쓰고 계속해서 일을 했던 당시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었는데 김혜주 대위를 비롯해서 지금 육군 특전사 장병들하고 또 의무사령부 장병들 50여 명이 현지에서 헌신적으로 구조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정말 그 118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지금 헌신적으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현장에서 구호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2차 구조대도 좀 보내달라는 그런 튀르키예 측의 요청이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기꺼이 고려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거라서 이 인류적인 참사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힘을 합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지요. 톱스타 유아인 씨가 2021년부터 여러 병원들을 돌면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사실이 알려졌고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적극 해명한다고 하지만 파장은 일파만파로 커질 듯한데요.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배우 유아인 씨, 이 우유주사로 알려진 상습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입건이 됐어요. 6일이었죠. 모발 감정을 의뢰했고 출국 금지는 일단 당하고 있습니다. 유아인 측의 그 입장은 나왔어요. 심력기초 죄송하고 적극 협조 또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했는데 파장이 연예계 전반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하죠. 네, 일단 유아인 씨가 이러한 혐의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론 혐의가 아직 완전히 증명된 건 아닌데 혐의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유아인 씨가 만인의 주목을 받는 한류 스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동안 연예계에서 프로포폴 사건이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목받는 분들은 이제는 설마 안 하겠지라고 네. 사람들이 다들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런 분마저도 혐의를 받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충격을 받으면서 그렇다면 다른 쪽에도 혹시 여전히 이러한 뭐 잘못된 습속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10곳이라는 게 예.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좀 많다 이런 생각은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봤을 때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유아인 씨마저도 이런 혐의를 받는다면 다른 연예인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의혹이 나오면서 지금 연예계 전반으로의 수사 확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 세간의 관심은 유아인 씨가 워낙 톱스타기도 하지만 영화를 주연으로 찍어놓고 개봉을 앞둔 게 3편 정도라고 하고 네. 그 가운데 한 편은 넷플릭스 제작인데 네. 이게 이제 또 바둑 얘기라고 하고 해서 비상이 지금 걸렸다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올해 개봉 예정 영화 2편, 공개 예정 드라마 1편, 촬영 예정 드라마 1편 이렇게 지금 잡혀 있었는데 역시 톱스타답네요. 네, 그런데 그중에 영화 1편, 공개 예정 드라마 1편, 촬영 예정 드라마 1편, 총 3편이 넷플릭스 작품인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그중에 또 지옥이라는 촬영 예정 드라마, 넷플릭스 드라마 있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전 그 세계적인 웹툰 원작으로 그렇습니다. 유명했죠. 예, 저도, 한류 드라마인데 네. 그것도 지금 당장 걸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광고도 많이 걸려 있거든요. 네네. 이렇게 줄줄이 걸려 있는데 만약에 유한 씨가 혐의가 만약에 입증이 된다면 활동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작품들의 공개도 못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또 광고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그럼 있고. 위약금 문제도 불거지잖아요. 그럼 바로 나오는 게 또 위약금 문제인데 그건 이제 각각의 개별적인 회사들이랑 어떻게 계약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향후 수사 방향에 따라서 어쩌면 유한 씨가 굉장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드러나느냐의 여부, 그렇습니다. 또 본인의 적극적인 소명이 확인되느냐의 여부는 걸려 있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두고 만약에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면 그럴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 넷플릭스 영화 한 편을 놓고 국보급 바둑기사 이창호 씨 팬들이 네. 분노를 하고 나섰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번에 그 넷플릭스에서 지금 공개가 예정된 영화 중에 승부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 그게 바둑 얘기인 거예요. 그 주인공이 이창호 구단하고 조은현 구단 이 두 바둑기사의 격돌을 하는 얘기인데 조은현 구단 역할 맡은 게 이병헌 씨. 예. 이창호 구단 역할을 맡은 게 유아인 씨. 네네.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유아인 씨가 이런 혐의점을 받다 보니까 물론 혐의점이 입증이 되진 않았지만 지금 바둑 커뮤니티 쪽에서 이런 혐의를 받는 배우가 이창호 구단 역할을 맡는다는 것은 뭐 이창호 구단의 명예에 지장이 좀 훼손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우려의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전에 그 이창호 구단 역할을 맡았던 게 유명한 그 드라마에서 이제 박보검 씨 역할로도 그렇습니다. 나왔기 예, 예. 때문에 워낙 이미지가 좋아서 예. 유아인 씨가 이걸 잘못하면 예. 이미지 훼손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예. 팬들의 이제 우려가 있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둑 팬들이 이창호 구단이 별명이 석불인데 석불. 돌붙여. 예, 흔들리지 않는 마인드 네. 이건데 이거를 마약류에 의존하는 그러니까 입증된 건 아니지만 네네. 만약에 그런 배우가 연기를 했다면 이건 이창호 구단의 석불이라는 이미지하고 정반대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일단은 혐의점의 입증 여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유아인 씨 소속차 측의 입장은 확고해요. 네. 예. 건강검진하려고 또 본인의 여러 가지 질환, 네. 뭐 불면증 이런 거를 위한 치료용 이외에는 맞은 적이 없다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속사 입장에서는 시술에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맞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게 소속사가 당사자는 아니니까
소속사가 당사자의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결국 당사자의 입장, 지금 나온 건 소속사의 입장이거든요. 당사자의 입장은 또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소속사가 이게 처음에 유아인 씨가 익명으로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소속사가 유아인 씨 이름을 공개한 거예요. 소속사가 공개를 할 정도면 자신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동시에 또 경찰에서 좀 출국 금지 걸었거든요. 이 정도로 유명인에 대해서 이 정도로 수사가 들어갈 정도면 경찰도 또 입증에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니냐. 네. 양쪽 다 지금 마치 자신감이 있는 것 같은 구도가 동시에 펼쳐지고 있어서 이거는 그 검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채모 검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식약처가 아까 그 오남용 여부를 의뢰를 한 게 네. 유아인 씨를 포함해서 의사 뭐 또 환자 등 해서 51명의 명단을 넘겼다고 하니까 예. 이게 이제 아까 말씀했던 연예계 전반으로의 예. 수사 확대 가능성과 맞물리는데 예. 과거에도 쟁쟁한 스타들이 이 프로포폴 때문에 논란을 겪었잖아요. 과거에 뭐 박시연 씨, 이승연 씨, 장미인혜 씨 등등등, 또 가수 중에서도 휘성 씨, 뭐 가인 씨, 거기다가 또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이 하정우 씨. 이름이 나왔었죠. 그렇죠. 이런 분들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또 이 처벌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고, 사실 연예계에서 과거에 프로포폴이 굉장히 흔하게 사용되긴 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연예인들이 성형 시술, 피부과 시술을 많이 받고 또 불면증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 시술 과정에서, 또는 수면제라는 느낌으로 프로포폴을 시술을 받다가 이게 우리나라에서 마약류로 지정이 되면서 처음에 잘 모르는 상태에서 걸린 사람들도 많았지만, 네네. 최근에 들어오면서는 이게 마약이라는 게 확실하게 이제 인식이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사건이 터졌다는 게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유 주사로 알려져서 일반인들도 뭐 수면 내시경 할 때도 맞고 그런 네. 것이기 때문에 친숙한 그런 주사제예요. 네. 자, 연예인들은 왜 이렇게 프로포폴에 좀 오남용에 이름이 거론되고 집착을 하는지 예. 좀 설명을 주시죠. 이 프로포폴이라는 것이 이 수면 마취제로 쓰이는 건데, 연예인들이 피부과나 성형외과 시술을 좀 많이 받는 경향이 있고, 시술 과정에서 그 마취제를 쓰다가 자기도 모르게 중독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예인들이 불면증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근데 프로포폴을 맞으면 이게 스르르 하고 잠에 빠져들면서 1시간 정도 후에 아주 깊은 잠을 잔 것처럼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게 좋아서 맞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중독이 돼서 결국에는 제어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에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엄격하게 처방전과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맞아야 되는 약물이라는 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엔 국세청에서 거액 소득을 벌어들이는 유명한 유튜버 또 웹툰 작가들의 탈세 혐의를 포착해서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관련 내용 영상으로 저희가 요약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다만 이렇게 벌어들인 수입에 대한 세금을 대규모로 탈루하는 게 큰 문제죠. 우선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대중의 사랑, 지역사회 영향력, 제도 인프라에 기초하여 고소득을 누리는 연예인, 유튜버, 토착 사업자는 국민의 기대와 달리 탈세를 일삼으며 나라의 근본인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탈루 혐의가 확인된 연예인, 웹툰 작가, 유튜버, 인플루언서, 플랫폼 사업자, 토착 사업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국세청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서 저도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 유튜버와 웹툰 작가의 이름을 저도 봤습니다. 속칭 SNS 리치라고도 부르는 인플루언서 유튜버들이 많은데 세금 탈루 액수 또 방법이 아주 다양하고 엄청나네요.
예, 이번에 세무조사 대상이 84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네. 그중에 많게는 100억 원대 탈루도 지금 의혹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탈루액만 100억 원. 예, 네. 그중에 많게는. 근데 그 수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돈을 받은 다음에 이게 우리나라 구세청은 모르겠지 하고 신고를 안 한다거나 네네. 그리고 또 무슨 뭐 자기 법인의 직원이나 주주한테 전셋집을 얻어준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얻어주지 않고 뭐 세금을 탈루하거나 비자금을 뭐 조성한 거 아니냐 네네. 등등등 갖가지 방법으로 탈루했다는 의혹이 지금 포착이 됐습니다. 한 웹툰 작가는 뭐 예능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왔던 유명한 분인데 슈퍼카로도 유명해져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기도 했는데 가족들까지 이 탈세에 동원을 했다. 어떤 네. 건가요? 보통 이제 이런 유명인들이 소득이 많으니까 법인을 만들 경우가 많은데 사업자 신고를 할 경우가 많은데 친척 가족을 거기에 취업시킨 것처럼 속여가지고 임금을 다 지급한 것처럼 그러면서 비용을 부풀린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초등학생한테 자기 자녀 초등학생한테 법인을 만들어줘가지고 그 초등학생이 만든 법인한테 자산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탈루 의혹을 받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발본색원한다는 차원에서도 철저히 이런 불법적인 탈세는 이번에 뿌리를 뽑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의 야간 열병식 4대 세습설의 중심으로 급부상 중인 김주의 얘기로 넘어갑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국민군대의 작전 전투 훈련을 부단히 확대 강화하고 전쟁 준비 태세를 보다 엄격히 완비할 때 대한 문제. 탈북 고위외교관 1호인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국회의원 출신의 신지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이 어제 밤 6시 반부터 녹화로 편집한 열병식 장면을 대대적으로 공개했는데요. 저희가 그 핵심을 요약했습니다. 한번 다시 보시죠. 올립니다. 이 공화국 무력의 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환하신 미소에 천지가 밝아지고 형축의 광장은 네, 화려한 불꽃놀이 조명쇼로 시작을 했는데 일종의 선동 프로파간다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북한이 여러 가지로 이제 국제사회 제재를 받으면서 경제 상황도 안 좋고 최근에는 뭐 북한에서 평양 다음으로 잘 사는 도시라고 하는 개성에서도 네. 뭐 하루에 아사자가 수십 명씩 속출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건재하다. 뭐 한다. 이런 북한 주민들에게 뭔가 괜찮다고 하는 시그널을 좀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저렇게 좀 성대하고 화려한. 근데 저기에 드는 비용 같은 거 생각하면요. 네. 정말 북한 주민들에게 좀 실용적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3만 명이 동원이 됐다고 일단 집계가 되고 있고요. 관심을 모았던 고체 연료 ICBM이 최소 11대가 일단 포착이 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일에 쌓여있던 이른바 전술핵 운용 부대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장 모습으로 보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의 영상입니다. 영이시여 명만 내리시라. 이에 가득 나는 저 정의한
배어의 발걸음 소리에 적들과의 대결. 이 행성 최강의 힘을 가져주시오. 이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우리에 떨쳐가시는 세계 최강의 절대 경기들은 오직 당신의 명령만 가 있습니다. 그 훔쳐. (321호) 영웅 발사대차가 나아갑니다. 무도는 이 자랑스러운 화성 거병들이 최강의 우리의 생명체. 네, 지금 보신 이 이른바 괴물 ICBM으로 불리는 화성 17형은 지난해 열병식에서는 4기가 공개됐는데 이번에는 최소한 11개, 그러니까 3배 가까이 늘었고 또 화성 17형 뒤에 등장하는 무기, 일각에서는 최근 시험한 고체 엔진 ICBM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총 합해서 15대 정도의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나갔는데 네네. 화성 17형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 주입용입니다. 그러니까, 세워놓고 네. 액체 연료를 채워서 쏘는 거고 그 뒤에 나온 게 지금 가장 인기 지금 이거죠. 예, 네. 지금 가장 주목을 끄는 건데 저게 이제 그 발사를 하는데 쓰이는 발사 그 기계 장치가 예. 옆에 쌍으로 붙어 있어요. 예, 론처라 그러죠. 이렇게 올리는 거. 올리는 예. 거, 들어 올리는 기립하는 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고체 연료라고 확실히 보고 있는 거고 전문가들이. 네네. 그래서 저거는 뭐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 나타나서 뭐 한국과 미국과 뭐 여러 대상들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을 내왔다는데 이번에 가장 중심이 있는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이번에 좀 특징적인 게 전술핵 운영 부대까지도 나온 걸 보면 아주 미국과 한국의 동시에 아주 강한 신호를 보낸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방금 고 부위원장 말씀처럼 이 ICBM들은 미국용이고 전술핵 운용 부대는 한국용이다. 이런 그 신문의 제목도 제가 봤습니다만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또 신설했다는 미사일, 거의 쌍시옷으로 발음합니다. 미사일 총국의 깃발도 등장을 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이제 정권 교체가 돼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면서 약간 그 전 정부에서 조금 약간 거리가 멀어졌던 한미 관계가 아주 굳건하게 네네. 복원이 되고 또 한일 관계도 개선이 되면서 한미일 이 삼각 공조가 본 궤도에 지금 오르고 있는. 다시 이제 제자리를 찾고 있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이제 전술핵 운용 부대가 요번에 이제 열병식 때 처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대남용이기도 하지만 그건 또 대일용이기도 하잖아요. 일본이 사정권에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 미사일 부대라고 해갖고 그것까지도 미사일 총국입니다. 예, 미사일 총국이라고 해갖고 그것까지 한 거 보면 어떻게든지 이제 한미일 삼각 공조의 균열을 좀 내보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메시지를 담은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올해 상반기 안에 이 고체 연료 ICBM의 시험 발사를 마칠 수 있다, 완성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난해 북한이 고출력 고체 엔진 시험, 그러니까 엔진 발사 시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검게 그을린 모습들이 위성사진에 포착이 되는데 그걸 김정은 위원장이 김주에 데리고 가서 보고 그랬죠. 봤고. 예. 그런데 이제 저거를 실제로 아직 쏴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할 수 있는 도발이 2개가 있습니다. 7차 핵실험하고 그렇죠. 저 새로운 고체 엔진 발사 탄도 미사일을 쏘는 건데 이것이 2월 16일 아버지 생일은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이것보다는 아마 이른바 4월 광명성절이죠, 그게. 그게 예. 그리고 4월 15일 날 이제 이른바 태양절 김일성 주석 생일. 예. 그리고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1주년 이런 정치적 계기들이 있거든요. 요때 맞춰서 미국과 한국이 동향을 보겠지만 이런 무기를 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이 핵 탑재가 가능하다라고 평가되고 있는 북한판 이스칸데르죠. KN-23 그리고 다연장 로켓인 600mm 초대형 방사포 KN-25 등도 대거 등장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무기들을
내놓아서 정확히 노리는 효과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군사적으로 저렇게 시위를 벌이고 하는 거는 크게 봐도 이제 두 가지 목적이 다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일본에게 보내는 대외 발신용의 의미가 있고 또 내부 동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단속하기 위한 차단하는. 예, 내부 결속령, 체제 단속령, 내부 네네. 결속령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저는 요번에 나온 것도 그 두 가지 포석이 다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한미일 공조가 이제 정상 궤도로 다시 복원이 되면서 김정은이 저렇게 이제 군사 쪽으로 더 모험적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네. 그 김정은의 딜레마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저쪽 북한 주민들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 그렇죠. 경제 민생에 쓸 수 있는 자원은 굉장히 줄어들고요. 희소 같은 거예요. 예,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요, 앤 뉴버거라고 백악관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의 부보좌관이에요. 예. 이분이 어떻게 브리핑을 했냐면요. 북한이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그 비용의 3분의 1 정도가 해킹 자금이라는 거예요. 북한의 미사일 예산의 3분의 1 정도를 암호화폐 해킹. 그러니까 해커들로 해서 외국에 있는 사이트에서 돈을 이제 가져다가 쓴다 그거죠. 예, 가져다가 쓰는데 3분의 1을 그렇게 해킹을 해갖고 조달을 한다 하는 게 미국 백악관의 이제 브리핑인데요. 최근에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진 게 있습니다. 네. 뭐냐면요. 미국이 작년에 북한이 해킹해 간 것을 역해킹을 해갖고 아하. 우리 돈으로 한 1조 원 정도를 다시 회수를 했다는 거예요. 회수했다는 보도 있었죠. 보도가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보도인데 그러니까요. 그럼 그만큼 미사일 저쪽에 쓸 수 있는 예산이 확 줄어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 같아요. 예. 참 돈 마련을 놓고도 치열한 암투와 전쟁이 있군요. 예,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전술핵 운용부대 이번에 나오면서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대체? 그러니까 이제 KN-23이라는 거하고 KN-25 대형 방사포 600mm 그 세계 600mm 방사포가 없습니다. 북한밖에. 예. 그것을 내보내면서 이제 전술핵 운용부대가 범무당당히 나가고 있다. 그런데 이스칸데르나 600mm 대형 방사포에 핵탄두가 실제로 들어있는지는 몰라요. 그렇죠. 들어있는지는 모르는데 확실한 거는 전술핵 운용부대는 이미 창설이 됐다. 그러니까 남한만을 상대로 한 단거리 미사일 위주의 핵탄두를 사용하는 전술핵 운용부대가 이미 실전 배치가 됐다. 그래서 이것은 순전히 대한민국을 겨냥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처음에 제가 한국에 와서도 북한은 핵무기를 한미를 겨냥해서 만든다 할 때 대화용이라 그랬던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근데 그랬었죠. 저는 시정일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 머릿속에는 남조선 해방이라는 그 생각이 버리져 있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술핵 운용부대를 실전 배치를 함으로써 결국은 한국을 직접적으로 타격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보여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북한의 이 야간 열병식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열심히 주시 중이다 이런 답변을 내놨고 또 외교부에서도 개탄한다 이런 입장이 나왔는데 우리 정부의 반응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정부의 반응은 지금 저 정도의 반응을 보이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과민 반응을 보여도 안 되고 너무 좀 경시하는 반응을 보여서도 안 되고 이럴 때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표현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예의주시.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는 건데 요번에 근데 김정은이 저기서 연설을 안 했단 말입니다. 안 했어요. 그게 좀 특이점이에요. 뭐라고 한마디 할 법도 한데. 네, 연설을 왜 안 했을까? 연설을 하게 되면은 뭔가 좀 공세적인 이런 언사를 내뱉어야 될 텐데. 3만 명이 모여 있고 보고 그렇죠. 있으니까. 그게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미국이나 한국을 향해서 뭔가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를 날렸어야 되는데 네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연 이게 단순히 이렇게 위협용인지 실제 이거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네네. 하려고 한다면 아까 우리가 얘기한 예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민생이 더 피폐해지는 문제도 있고 등등.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연설을 안 한 거는 뭔가 뚜렷한 모르겠어요. 우리 고 원장님 또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뚜렷한 요번 상반기나 금년 중으로 뭘 도발하겠다 하는 이 뚜렷한 계획이
아직까지 안 서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뭔가 메시지를 안 낸 거 아닌가. 그런 해석이 좀 가능했죠. 그러니까 해석이 여러 갈래로 가능한 침묵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여러 해석도 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도 위원장이 뭔가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안 했다. 뭐 이런 걸 놓고도 해석은 분분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가 저는 됩니다만 앞으로 좀 봐야 될 대목이에요. 김정은 위원장은 이 열병식에 검은 코트, 깃이 좀 넓고요. 옛날 스타일이죠. 검은 중절모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과거에 김일성 주석을 코스프레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1949년 3월에 보면은 6.25 남침에 대한 허락과 이 지원을 얻기 위해서 스탈린을 만나러 갈 때 네. 김일성 주석이 왼쪽에 보면 저 모습으로 갔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손드는 것까지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김정은이 나왔을 때 김일성의 아바타라는 이야기가 많이 회자가 됐는데 네네. 저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모든 행동거지가 할아버지 김일성하고 똑같아요. 검은 외투, 검은 중절모, 손짓, 웃음 이런 거를 거의 연습을 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똑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한테 이건 무슨 이미지를 불러주는가 하면 김일성 주석이 환생을 지금 저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일성이 1949년 3월에 갈 때인데 모스크바 갔을 저때 때. 이제 박헌영도 갔었고 그 소설 임꺽정의 저자로 유명한 홍명희도 따라가고 부수상으로서 전부 따라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검은 중절모, 검은 코트 차림이더라고요, 일색.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모습들을 보면 북한 사람들은 이게 김일성 주석이 환생해서 김정은으로 태어났구나. 저 장면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최고 존엄이 물론 아버지지만 김주애가 아버지 얼굴을 이렇게 어루만지는 장면도 연출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다 연출된 겁니다. 네. 다 연출된 거고 저런 모습들이 다 북한 주민들한테 김일성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면서 그러니까 김정은한테 그런 거죠. 나는 아버지 김정일을 뛰어넘어서 나는 이제 할아버지 김일성이 반열에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열병식에서는 저희가 이제 이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얀 원수복에 황급빛 견장이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김일성 주석 따라하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때도. 네.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 매번 코스프레, 뭐 일본 말이긴 합니다만 따라하기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사실은 저 하얀 원수복하고 하얀 백마, 그다음에 이제 검은 중절모, 검은 외투, 이게 김일성의 트레이드 마크거든요. 네. 이런 걸 따라하는 거는 역시 아직은 자기만의 모습을 뭔가 내기에는 뭐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이미지에 기대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라고 보여주고 아직은 할아버지만큼 못하니까 할아버지만큼 하고 싶다는 그런 김정은의 의지 표현이고 주민들한테는 김일성 따라서 한 것처럼 김정은 따라서 그렇게 하라. 이런 메시지를 연식에서 보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연설을 안 했다는 얘기는 앞서도 잠깐 말씀을 주셨지만은 계속 너털 웃음을 지으면서 딸과 이렇게 가까이 있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계속 노출하거든요. 얼굴 만지기는 지금 서방 외신들도 상당히 이례적인 제스처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신부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런 장면들을. 저거는 지금 우리 고 원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고도의 연출이다. 고도의 연출인데 아마도 이제 딸을 지금 우리 국정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저 김주의 위에 오빠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다. 아들이 있는 걸로. 근데 아들은 한 번도 공개석상에 지금 등장한 적이 없죠. 없지요. 없는데 저 김주애를 저렇게 지난번에 그 화성 17인가요? 그때부터 데리고 나와서 여러 번 이제 그 데리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죠. 저거는 이제 고도 연출의 어떤 의도성을 보면요. 이 체제는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다. 미래에 존속 가능한 체제다라고 하는 것을 지속 가능성인가요?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3대 수령 아닙니까? 곧 4대 수령. 근데 이제 저 김주애가 4대 수령으로 뭐 이제 워싱턴 포스트 같은 데는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저는 아직까지 물음표라고 보고요. 14살짜리 여자인데. 예. 그리고 오빠가 있다는데 그래서 그거는 아직까지 저는 좀 퀘스천 마크고요. 그러니까 미래에도 이 체제는 계속해서 영속할 것이다. 4대 세습은 확실하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 늘 그 노동신문에 보면 위대한 수령님은 영생불멸이다. 뭐 이런 식의 것처럼 저 체제도 계속해서 갈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 방편으로서 자기 딸을 데리고 나와서 저 고도의 연출을 하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이
북한 정권의 백두공주는 원래 김경희였다가 그게 이제 김여정 부부장으로 갔다가 이번 건군절 뭐 전야 그리고 열병식을 거치면서 확고부동하게 김주애가 됐다. 이런 해석 동의하십니까? 뭐 100% 동의를 하고요. 어쨌든 그 공주의 혈통을 이제 김경희 비서, 김여정 부부장, 이번에 이제 김주애인데 모든 시선이 김한테 가는 게 아니고 이전엔 김여정한테 많은 시선이 갔었는데 김주애한테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네. 이거는 세습은 4대 5대. 북한 노동신문에 2010년도 중반에 어떤 논설이 나왔는가, 정론이 나왔는데 김일성 조선은 6대 7대를 거쳐 1000대 만대로 갈 것이다. 이런 정론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김씨 왕국이 500년, 600년, 1000년 제국으로 간다는 그런 암시를 저렇게 김주애를 통해서 하는 건데 뭐 김여정은 이번에 빠졌어요. 많이 모습이 빠졌고 한 번 필름에 약간씩 나타나는데 멀리 전야제 떨어져 있고.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저 뒤편에 있어요. 뒤편에 있습니다. 이 건군절 전야제부터 어제의 야간 열병식까지 단연 이 스타 중의 스타가 딸 김주애였습니다. 의도적인 부각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특히 엄마인 리설주와 머리 모양부터 옷까지 또 판박이를 연출을 했어요. 이 점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 점이 좀 가장 인상적인 게 레드카펫을 걷는데 레드카펫 정중앙을 이제 김정은과 딸인 김주애가 걷고 있고 손을 꼭 잡고 지금 손을 걷고 있고. 걷고요. 예. 그다음에 리설주는 가상자리를 걷고 있단 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게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저 장면입니다. 예. 저렇게 돌더니 갑자기 왼손으로 뺨을 어루만져요. 뺨을 어루만지고 있죠. 네네. 그러니까 그 이제 백두혈통, 리설주는 백두혈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백두혈통과 비백두혈통의 그 차이를 그냥 어머니라 해도 백두혈통이 아니면 예. 그렇죠. 그게 주변부의 그 레드카펫 그 위치가 바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그 절대적인 독재 국가, 전제 군주 국가 같은 곳에서의 위치, 어디에 앉느냐, 또 어떻게 걷느냐,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매우 중요한 의전이고 정치적 메시지가 됩니다. 방금도 얘기가 나왔지만 김정은 위원장과 나란히 걸으면서 손을 잡고 걷는데 부인 리설주 여사, 그러니까 김주애의 모친은 약간 뒤에 처져서 카펫 끝을 걷습니다. 이거 다 의미가 있죠?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신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같은 백두 가문이라고 하더라도 네네. 김주의 무게하고 이설주 무게는 다르다. 그러니까 이설주가 저는 옆으로 따라 걷는 거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저도. 아, 사실 그걸요? 부부니까 같이 걸을 수 있고 다른 나라 정상국가는 같이 걷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근데 저렇게 지금, 옆으로 하는 예. 건 아직도 북한의 남전여비 사상이 아직도 굉장히 강하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거고 부인보다는 딸이 더 우선이다. 그러니까 약간 한국 사람들 보면 정말 이건 무슨 저런 일이 벌어질까 하고 하겠지만 북한에서 보면 당연한 거. 이설주는 김씨 혈통이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어쨌든 김주애가 이번에 완전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센터에 있고요. 네. 방금 전에도 보면은 카메라가 있는 걸 의식한 리설주가 오다가 옆으로 싹 빠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뭔가 사전에 말을 맞추지 않고서는 네. 그 지금 북한 왕국의 이 왕비격인데 그렇죠. 그런 거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인상적인 그 사진 한 컷이 말이죠. 앉아 있는데 이 김정은과 리설주 사이에 그 김주애가 앉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장성들 뒤에 네 명 세워놓고 뒤에 그 조선인민군 장성들이 병풍처럼 쫙 서 네.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이 이제 건군절 행사 때 그 김주애를 김정은과 리설주 가운데에 앉혀놓고 그 거기 딱 보면 정중앙에 이제 김주애가 있는 것으로 센터예요, 보이죠. 그러니까. 센터예요, 센터. 그러니까 우리 그 과거에 보면요, 1976년까지 보면은 북한의 뭐 노동신문이나 이런 매체에 보면 당중앙이라는 그 대명사만 나오지 김정일이라고 하는 실명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센터라는 게 그때 저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당중앙이라고 하는 표현. 예. 그런데 그게 그래서 김주애가 4대 수령으로 후계자인지 그 오빠인지는 좀 우리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하여간 4대 세습을 할 거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의 천명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신 부위원장께서 앞서 말씀하신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이런 보도였습니다. 김정은은 딸이 자신의 후계자라는 분명한 시그널을 보냈다 이렇게
했고요. 그 건군절 연회에서 김정은이 한 그 연설 중에 전위, 혁명 전위를 지켜달라. 이 전위가 바로 김주애를 뜻한 거다.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거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워싱턴 포스트나 월스트리트 저널이 다 후계자로 점 찍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혁명이 4세대 그러니까 김씨 가문이 4세대가 강력하게 준비되고 있다는 시그널을 어쨌든 전 세계하고 북한 인민들한테 보내주는 건데 북한 사람들은 그럴 것 같아요. 아, 또 4대야 그러면? 3대가 모자라서 이제 4대까지 간다고? 이런 충격을 좀 받을 것 같아요, 속으로. 특히 엘리트 계층이나 당원들이나 이런 사람, 지식인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질 것 같은데 어쨌든 김주애를 내세움으로써 간접적으로 어디서 크고 있을 아들에 대한 암시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사실은 뭐 아들이 2010년, 11년생이라는 그런 정보기관의 이야기들도 네, 많이 국정원 나오고 분석이 있거든요. 있어요. 국정원 분석이 있고 그러니까 아직은 뭐 지금이 13세, 10세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13, 14세 정도 봅니다. 네, 그렇게 예. 보는데 만약에 지금 아들이 나오면 전 세계는 아, 저 사람이 후계자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도 역시 아, 저 사람이 후계자다. 그러면 김정은 권력의 루스가 생깁니다. 그 뒤에 줄을 서겨드는 그렇지요. 새로운 태양이니까. 그러면 김정은이 절대적 권위를 옹호하자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권위에 스크래치가 가는 거예요. 훼손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는데 어쨌든 저거 나오는 거 보면서 아, 4세대가 분명히 준비되고 있구나. 네. 이런 것은 명백한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 우리 조선에서는 협유 집권이라고 해서 난리가 한 번씩 납니다. 세자 뒤에 줄 서면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김주애는 가슴에 이 김일성, 김정일 휘장을 안 달았어요. 네. 이 해석은 어떻게 하십니까? 글쎄요, 그거 왜 안 달았는지 이제 리설주는 그 무슨 뭐 미사일 같은 뭐죠 목걸이인가요? 뭐 이제 브로치인가요? 화성 예, 치령을 예. 본뜬 목걸이. 그거를 이제 하고 있던데 김주애가 오고 그러니까 그런 치장을 할 정도 그런 치장을 할 필요조차도 없는 백두혈통이다라는 거 오히려 역으로 강조하는 게 그러니까 아닌가. 진짜 주인공은 그런 거 안 단다. 굳이 그런 장식물 없이도 진짜 백이라는 걸 이제 만천하가 다 아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자신감의 표현으로서 그런 걸 안 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고요. 그런데 이제 2012년인가 김정일이 죽고 이제 집권한 이제 10년 조금 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자기의 그 자녀들을 저런 식으로 등장시켜 갖고 센터에 앉게 하고 뭐 하는 것은 좀 역으로 보면요. 그만큼 체제 유지에 대한 불안감 뭔가는 좀 이 과거에 비해서 이게 등장하는 게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저 이제 2013년생으로 김주애가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이제 10살 정도, 만 10살 정도의 자기 딸을 저렇게 등장시키는 것이 오히려 체제 존속에 대한 조금 불안감, 초조감의 표시일 수도 있겠다는 해석을. 그러니까 30대 중반으로 알려진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문제도 끊임없이 그렇죠. 제기되고 네. 있으니까 좀 조급함도 반영이 된 것이다. 네. 이렇게 신부 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하나 주목할 장면, 바로 지금까지 백두 공주 타이틀을 가지고 있던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 모습인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건군절 전야제 장성들 뒤편에 서서 박수치는 단 한 장의 사진만 나왔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은 이제까지 김여정이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김여정이 모든 것을 다 했고 모든 행사의 초점은 김여정이었는데 저 왼쪽에 보면 저 뒤에 있어요. 아주 밀려났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안 보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설주하고 김여정 사이에 보이지 않는 암투와 알력으로 결국은 내 자식이 후계자가 될 건데 당신은 너무 앞에 나서지 말라 이제부터. 네네. 그런 간접적인 신호를 주는 것 같고 결국은 김주애를 내세움으로써 이설주도 중간에서 좀 다시 뜨고 그리고 김여정은 사라지고 그러니까 북한 내부 권력 최고 상층부에서 뭔가 여인들 사이에 뭔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극 제목 생각납니다. 여인천하. 네. 자, 우리 통일부가 나온 입장이 있어요. 이 권력 구도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통일부가요. 그냥 지금 뭐 뚜렷하게 어떤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뭐 예의주시하고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후계 구도를 지금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아직까지 좀 확인해야 될 것들이 더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입장인데. 네. 근데
저 김주혜 위에 오빠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 또 국정원이 또 국회 정보위에서 확인해 준 그냥 할 리가 없는 분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 국정원이 국회에 그렇게 보고할 정도면은 오빠는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 왜 등장을 안 하는가? 뭐 여러 사람들이 여러 해석을 낳고 있는데 혹시 뭐 해외 유학 중이라서 그런가? 근데 해외 유학 중이라면 포착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뭐 위장해서 보낼 수도 있죠. 물론 그렇지만요. 과거에 보면 이제 스위스 쪽으로 유학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도 다 포착이 되지 않습니까? 스위스는 안 가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유학은 아닌 것 같고요. 뭔가 이게 공개석상에 내놓지 못할 무슨 피치 못할 사연이 있는 거 아니냐. 뭐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네네. 뭔가 뭐 이렇게 생김새라든가 뭐가 조금씩 문제가 있어서 못 내놓는 거 아니냐. 뭐 그런 해석도 있고 그런데 아까 이제 저는 고 원장님의 그 해석에 저는 뭐 한 표를 좀 던지고 싶은 게 지금 등장해버리면요. 아버지 김정은이 이제 30대 1984년 해가 아직 중천에 떠오르고 있는데 또 다른 해가 떠오른다? 이건 권력 운영에 있어서는요. 정말 이제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일부러 등장을 안 시키고 그 대신 뭔가 4대로 세습할 거다. 이 체제는 영원할 것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딸을 데리고 나온 거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아주 총정리하는 말씀으로 제가 잘 들었습니다. 네, 두 분 모시고 아주 시간이 짧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신지호 청년정책위원회 부위원장 모셔서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인구절벽 앞에서 사라져가는 소아청소년과 그리고 산부인과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